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대로 경쟁하겠습니다. 1년에 100만 원, 한 달 8만 원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이상으로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 김윤기가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로 이재명과 제대로 대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후보 언박싱 그리고 두 차례 이어진 TV 토론에 이어서 오늘은 후보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후보의 정책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네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정의당 정책위 의장 장혜영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차별과 불평등,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위기의 시대에 맞이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초래한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낡은 과거, 익숙한 과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용감하게 변화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대선 논의는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그저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 청문회가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후보자들의 명쾌한 정책 해법으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청문회는 각각의 후보들마다 비공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일괄 공개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청문회의 주인공이신 김윤기 후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정책 청문회에 앞서서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평등 생태사회로의 체제 전환 김윤기입니다. 오늘 이 정책 청문회에서 제가 준비한 진보정당답게 과감하고 일관성 있고 급진적인 정책을 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득권 양당과는 다르게 정책 정당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이제 진보정당 정의당의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청문회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맹활약하고 계시죠? 김수민 평론가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셨고 현재 경제민주주의 21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경률 회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바사의 활동가이자 녹색전환 청년그룹의 활동가이신 김혜미 활동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오신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홍식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쪼개서 다시 한번 오늘 자리 참석해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후보들에게 날려주실 핵심을 콕콕 찌르지만 다정함을 잃지 않는 예리한 질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후보 여러분께 똑같이 드리는 공통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40분의 시간 동안에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패널 질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하나의 당원 질의를 드리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후보들께 드리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김윤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것은 나의 치트키. 김윤기 후보가 생각하는 나만의 원픽 공약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확장 실업자 340만 명을 정부가 재정을 내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일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완전 고용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이고요. 이제 순 비용으로 한 31조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는 한 7조 4천억 원 정도의 사회보험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GDP 중에는 한 1.66%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청와대에 지금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보장위원회로 이제 개편하고 광역 단위에도 일자리 보장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이제 지역사회 시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고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선정하는 일들을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일자리 보장제가 실시되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라거나 그럼 도시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뭐 해안에서는 이제 풍력 발전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일자리를 만들다거나 플랫폼 노동이나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연결하면 이제 최소한의 문제들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실업자가 없어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자의 권리가 상승되는 효과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 보장제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우리나라 노동의 이제 최저선을 형성하고 또 실업자가 없다 보면 노동조합 등의 발언력과 교섭력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보장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계층별 기본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제도들을 결합해서 일자리 보장제를 중심으로 좀 이제 지금의 시대에 맞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나의 원픽 공약으로 김윤기 후보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패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질의 순서, 횟수 상관없이 질문 주시고 싶은 패널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패널 질의 시간에는 어느 분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기 후보님 프로필을 보시게 되면 진보정당 외길 삶을 살아오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쉽게 뭐 김윤기 후보의 정책 하나하나 뭐 논할 바는 아니지만 좀 청문 자리이니만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기 후보께서 현실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당 밖에는 양대 보수 정당이 있고요. 정말 거대한 정의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거대한
양대 그 산맥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당 내에는 우리 이정미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의 벽을 또 넘어서야 하는 그런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른바 경제 전문가로 초빙이 된 것 같고 해서 우리 김윤기 후보님의 공약을 쭉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이슈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좀 상당히 좀 뭐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이슈에 대해 언급 자체가 많이 없는데 우선은 재벌 본인만의 심상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당 밖에서의 어떤 양대 보수 정당의 가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벌 개혁 관련 공약이라고 할까, 뭐 정책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뭐 이제 저희 이 당내 경선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까지 이제 3개 정도의 공약을 이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유 구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굉장히 원칙적으로 좀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것만 하더라도 이게 그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이제 그 취득한 이득이 상당히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이제 국민연금까지의 피해를 입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니 2조에서 뭐 3조 6천억 원까지의 불법 이익을 취했는데 실제 국민연금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가석방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나 기득권이 이 재벌에게 주는 신호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가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개혁 방안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정권 초에는 잠깐 이제 그런 의지들을 보이지만 사실은 뭐 이제 그 이후로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문제 이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잘못들이 벌어졌을 때 강경하게 제대로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까? 편하게 다음 순서로 지금 준비되어 계신 패널께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앞서 다른 후보들께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에 친구 찬스라는 기능을 갖고 존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대선 주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대선 주자의 친구의 빙의가 돼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주자에 대해서 내가 친구라면 야, 너 대선 나가지 마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해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며칠 뒤에 대선 후보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친구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쓴소리,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또 정치인의 어떤 솜씨라든지 역량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친구의 입장에서 김윤기 후보와 이제 뭐 다른 세부 정책은 조금 뒤에 제가 여쭙더라도 총체적인 거, 후보로서의 댐댐이, 이런 것들을 조금 보려고 해요. 김윤기 후보가 아마 주변에 편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쓴소리를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친구로 저를 생각하시면, 예, 그 친구 수민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친구와의 통화니까 제가 경어를 쓰지 않고, 예, 그렇게 통화로 설정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르르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제 전화 안 네, 네, 그거는 이렇게 받으시면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전화를 받으시죠. 예. 따르르릉. 예, 여보세요. 입니다. 윤기야, 나 수민인데 내 번호가 안 찍혀 있나 봐. 미안. 야, 너 정의당 경선 나왔더라고. 언젠간 나오겠지 했는데 이번이 그때구나 싶기도 하고 네 생각 나서 전화했다, 야. 고마워. 요새 어때? 뭐 좀 위에 선배들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제낄만 해? 왜 웃어? 쉽지 않네. 가슴이 매일 콩당콩당. 내가 조금 늦은 시각에 전화를 하게 된 게 사실 내가 직장 후배들하고 이게 술을 한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직장 후배들이 정의당 안 찍겠다, 심지어는 옛날에 찍었던 애도 안 찍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조국 사태 얘기가 나왔고, 사실 우리 또래는 뭐
우리 둘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또래 세대들은 좀 조국 편들이 많긴 했잖아. 근데 우리 후배들은 또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친구는 다르다. 내 친구의 정의당에 김용기라는 애가 나왔는데 그 조국 사태에서 당이 흔들렸다라고 반성을 한 애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후배들은 전혀 와닿지 않는다. 정의당이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궁금해졌어. 그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해? 길을 잃은, 원칙을 잃고 길을 잃은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제 데스노트 이런 게 이제 당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것에 비추어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넣었을 때 정의당이 그걸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뭐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고, 근데 그 검찰개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정의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측면들보다는 그러니까 기득권이 갖고 있는 잘못과 그리고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입장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한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잣대 이런 게 좀 들켜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 나는. 근데 그때 여러 쟁점이 있었던 게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적격인가 이런 또 국민 여론까지 포함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정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당시에 또 수사가 진행이 됐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게 정의당의 주요 관계자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를 하는 거는 이거는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해를 못했던 게 그럼 인사청문회를 앞둔 사람 수사 못하는 건 성역이 돼버리는 건데 이게 진보정당이 낼 수 있는 입장인가 좀 싶었거든. 그때 너의 입장은 뭐였어?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어쨌든 수사가 좀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가족이나 혹은 이제 다른 피의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뭐 수사를 이제 수사 방식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윤기는 어떤 입장을 당에 전달을 하고 했었지? 그 부분이 내가 뭐 기억이 잘 안 나. 아주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입장을 내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이제 뭐 이 당원들과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태에 가닥을 잡지 못한 책임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그 대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과 당내에서 그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개입하고 설득하고 이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SNS를 조금 살펴보니까 그때 조국 사태에 대한 대응에 실망했던 젊은 당원들 일부가 근데 김용기 후보는 그때 뭐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솔직히 내가 봤어. 근데 내가 좀 떠보듯이 물어봐서 미안하긴 한데 좀 그런 부분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때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부와 소통하거나 이제 그 의사 결정하는 단위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런 역할을 못한 것은 맞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대전시당 위원장이었는데 이제 물어오는 이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 있었지. 내가 친구로서 부탁하고 싶은 게 조국 사태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홍콩 민주화 운동 이런 부분들도 정의당의 젊은 당원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움직였다는 걸 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알거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국 사태든 홍콩 문제든 간에 다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 그 과실을 그쪽에서 가져가 버린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 건 김에 술김에 좀 부탁을 하자면 이런 젊은 당원들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좀 받아안는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자칫하면 그쪽 젊은 당원들도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술김에라도 하려고 전화했어.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 사실은 뭐 정의당이 창당되는 과정에 아주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는 스펙트럼들이 있었고,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역의 책임자를 하면서 이제
내 의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뭐 이 균형을 잘 맞추되 나의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의견은 나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바쁠 텐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나 또 술 먹으러 갈게. 넌 고생해라. 네, 굉장히 훈훈한 친구 간의 통화로 네, 새로운 형식의 네, 질문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김윤규 후보님께서 4명의 이제 다른 정의당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후 정책을 이야기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체제 전환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담론을 또 이번 선거에서 던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후보에게도 사실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 좀 정의당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과 별다른 입장을 가지실 것 같진 않지만 대선 후보로서 이런 어떤 사회적 대화기구라든지 어떤 탈탄소 사회로의 로드맵을 정하는 과정, 이건 뭐 시나리오를 만드는 곳이긴 했지만 그랬을 때 김윤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과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제 반말할 것 같은. 네, 전화 통화가 끝났다는 사실. 네, 전 친구 아닙니다. 네. 변환하셔야 돼요.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해체 1인 시위에 같이 갔었던 적이 있고요. 지지난주구나. 예. 그래서 현재의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실 이제 여러 주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의 대표성, 이게 정의로운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매우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추가로 여쭤보자면요. 그렇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편으로는 사실 민주노총이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부분 어쨌든 뭐 이제 그걸 구성을 책임지는 분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취하든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 하나와 저는 이 탄소중립위원회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기구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 전환 전략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드렸고요. 이제 위원장을 전환부총리로 하고 특히 이제 이 위원회에는 기존의 관료나 이제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들어오시겠지만 소위 이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로부터 더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분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위기의 약자들이 이 위원회 안에 들어가서 사실 공식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뭔가 정부기구, 국가기구 밖에 뭘 설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제 결정 권한은 다른 쪽에 있고 이것은 이제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알리바이로 이용하고 이런 식의 위원회 체계는 물론 뭐 이제 그 위원회 체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이렇게 뭐 이제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체계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98년부터 이제 진보정당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021년이니까 거의 23년 정도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길도 있었고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꿋꿋이 진보정당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시민한 사람들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가 정의당에 필요하고 심상정을 넘어야 하고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왜 그게 김윤기 후보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김윤기 후보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과 대전광역시장을 포함해서 주요 선거에서 7번 출마하셔서 7번 다 낙선하셨어요.
물론 각각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득표율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 낙선했는데 만약 김인기 후보가 정의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번에는 이길 거다, 이런 장담들을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심상정을 넘어서 김인기 후보가 후보가 될 텐데 부탁드립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정의당의 후보는 심상정밖에 없죠, 아직은. 그래서 어제도 뭐 이제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진보정당 정의당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위기는 모두가 이게 뭐 거의 극단적, 파멸적 막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할 만큼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보듯이 대안과 정책은 잘 이야기되지 않고 정책만 계속 이야기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의당이 뭔가 진보정당 정의당이 기후위기, 불평등, 뭐 그리고 코로나 민생위기 이럴 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다 불행할 일들이긴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들이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이야기하는 정의당에게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정의당은 지금 지난 20년 동안 대표 진보정당이 차지했던 위치 중에 이제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어쨌든 이런 상황을 주도하고 만들어왔던 이제 심상정 후보나 이정미 후보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 상황에 걸맞는 당이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소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자리 보장 제도 마찬가지의 그런 위기 의식들을 드러내고 급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겠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정의당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사인을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당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전에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더라도 굉장히 밑바닥 지지율로 시작해서 그것에 맞는 시대 정신과 절박함, 그리고 이것이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먹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변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뭐 지난 20년간 이제 선거 결과로만 보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었지만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즐겨 쓰시는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었는데, 제 생각은 조금 이제 뭐 쓴소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진보정당이 재벌개혁 문제, 경제 문제와 문제에 있어서 사후적 대처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대중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리고 정말 어떤 재벌들의 숲을 헤쳐나가는 것은 만만치 않을 거다. 조금 더 이제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분발을 요청드리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옆에 다른 분들도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노동 내부의 격차 문제, 임금 노동자 내부에서 어떤 상하 임금 격차 차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이게 어떤 근본적인 차별이 좀 중화되지 않는 한은 주 3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면 좀 아래층 노동자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제2, 제3의 뭐 부업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조금은 좀 현실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진보진영이 이야기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그 앞에 전제로 늘 임금 삭감 없는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제 노동 내부의 격차는 이제 사실 이게 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격차 굉장히 크다는 거 인정하고요. 이거 시정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게 속이 시원한 소리이긴 합니다. 저도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싶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삭감된 임금분이 어디로 지금의 구조에서는 오히려 기업으로 그냥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노조의 교섭 단위 자체를 좀 변경하는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 단위 교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물론 이제 노사 교섭이라는 게 노사 자율이기 때문에 그런 걸 권장하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청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불법적인 하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 등이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원청의 이익들을 이제 하청과 공유하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 내부에서,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부에서 고임금 노동자들과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보다 적극적인 협약과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적인 협의와 협약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 이게 이제 비단 가장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제 기준이나 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뭐 이제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가는 뭐 이런 효과가 있고, 이제 생활임금제가 대구나 경북 지역에는 아직 뭐 이렇게 도입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문제들이 이제 함께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주요 정책 중에 제시되었던 수도권 지방의 공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행정 수도를 아예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의아한 부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방의 재정권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 원래 재정이 빵빵했던 지자체는 더 좋아지고 그들의 어떤 고유의 사업들 이런 것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농어촌 지역, 소도시를 포함해서 이쪽 지역은 더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분권은 사실은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요것부터 좀, 지방 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부딪히는 공약이 아닌가, 이 의문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 정책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 지방 분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타이틀로 단 것이고, 사실은 이제 문제의식은 지역 균형 발전에 이제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도권에 지금 과밀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해소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의 정책이 가능한데, 수도권을 규제하고 수도권을 더 어렵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어쨌든 이 이제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제 이것이 두 개가 저는 동시 병행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게 이제 경기 용인으로 가는데 수도권 총량제에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예외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평택의 삼성하고 비교해서 뭐 일자리 44만 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이게 기회인데, 이것을 결국 이제 지방으로부터 뺏어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지금에 있는 것조차 안 지키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 의료, 대중교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살기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쨌든 전제는 수도권 규제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건 지역균형 네. 발전에, 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엔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지방 분권이라기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의문이 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혹시 시간이 부족한가요? 하시고 그리고 한 분이나 혹은 네. 짧게 두 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균형 발전을 하게 되면 자원을 여기저기 배분해야 되는데,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셨는데 SK 하이닉스 유치 운동을 벌였던 지역 중에 하나가 구미입니다. 예. 제가 사실 구미 예. 지역 출신이고 구미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 특성상 그 주변에 인구도 좀 있고 학문적 인프라도 있고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SK 입장에서도 최대한 남쪽으로 내려간 게 용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육성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으로 자원을 흐트러뜨리면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 수도권 인구도 분산이 안 되고 그냥 자원만 여기저기 뿌려대는, 현재 여러 혁신 도시들이 하숙생 도시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고 하는 거대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죠. 광역별로 거점 도시를 만드는 또 논의들이 있고, 그러면 또 이 거점 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농촌이 소멸한다거나,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도 60% 이상이 이제 소멸화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어떻게 특성화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의 시스템을 가지고 보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수도권에 전부 다 인프라가 몰려 있고, 이제 그런 결과로 치자면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극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산하는 것 또한 정책적으로 강제적으로 좀 시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아직 조금 덜 하신 두 분 중에서 한 분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이랑 다르게 연금을 명시한 후보는 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된 공약들 중에서 연금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이제 후보님은 유일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실질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근데 세부 내용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서는. 그래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연금이라는 이슈 가 계속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진보 정치 안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실질화가 금액인지 지급의 문제인지 혹은 대상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초연금이 기본으로 좀 이렇게 뭐 깔려야 된다고 하나,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연금의 방식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자신이 일했던 어떤 노동 조건이 연장되는 선상에서 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이제 높은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를테면 노인 기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층별 이제 기본소득 뭐 이런 개념으로 노인 기본소득으로 발전한다거나, 아니면 연금 그 자체로도 이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과 범위까지로 확대되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재원 마련은 혹시 계획하신 바가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참여 일자리 보장제도 그렇고 뭐 GDP 1%, 1.8%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셨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지출을 몇 퍼센트 확장하는 것도 지금 못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초연금을 마련하고 또 참여 일자리 보장제를 실현하고 하는데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엊그제도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국방비 예산 이런 거 막 15조씩, 그러니까 지금 45조에서 뭐 60조까지 올리고, 이게 한 5년이면 75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MF 때 그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이렇게 대출해줬던 이제 공적기금으로 지원해줬던 돈이 168조 이렇게 되는데 51조 이런 거 미회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이 없다기보다 돈이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그런 재정과 예산들이 사실 그 국가가 책임지고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루트를 일원화하고 공식화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이 고학력자들, 전문가 집단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좀 중산층에서. 근데 정말 정작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분들은 취약계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왜 그러면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의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그게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생태사회로의 전환, 이거 굉장히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동의할지, 아니 어쩌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더 많은 성장은 아닌지, 어떻게 후보로서 그런 욕구가 있는 우리의 취약계층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20년 동안 들어왔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갖춰왔던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훈련되어 있는, 특히 뭐 이제 다 기득권 양당 체제에 갇혀져 버린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이 더 지역으로 깊숙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하고 사실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주 삶의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설득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당의 시스템도 좀 그것에 맞추어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죠. 뭐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 중심의 체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예를 들어서 제도를 이제 그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지출할 수 있는 방식보다 뭐 그런 방식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재정 자원, 인력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그 민생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제도 개혁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불일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일자리 보장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결심하고 이제 과정을 밟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구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 충분히 뭔가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왔던,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노동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이제 알고 있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진보정당들이 나서서 지금까지도 많이 해결해 왔던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약 40여 분 정도의 패널 질의 시간이 모두 소요되어서요. 여전히 여러 가지 질문들 남아 있으시겠지만 이것으로 패널 질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당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드리는 질문은 당원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진 4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후보님께서 추첨을 통해서 선택해 주신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 선택하셨는지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태어난다면 신념 뚜렷한 인기 없는 정치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신념 없고 열정 넘치는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시겠습니까, 김인규 후보님? 어렵네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신념 뚜렷한 인기 없는 정치인은 정의당 같은데요. 그럼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질문을.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저는 정의당을 선택하고요. 근데 이제 인기 없는 시대를 종식하고 인기 있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아, 네, 박수를 받을 만한 멋진, 네, 순발력 있는 답변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질의는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이 3가지 답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은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시대가 계속 위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위기에 걸맞는 대응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이번 대선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정의당이 가고자 할
하는 바, 그리고 그 중에서 김용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시대의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과감하고 일관성 있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부터 변화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인물, 그리고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실천해온 김용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정책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김윤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 역량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윤기 후보에 대한 정책 청문회의 코너는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김윤기 후보님 이외에도 세 분의 후보님의 정책 청문회도 꼭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후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정의당 정책위 의장 장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